썰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23살일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참 따뜻하고 정이 많은 분이었기에 나름 행복했던 유년 생활을 보냈고 사랑도 많이 받았네요. 공부를 못해도 매를 한번 든 적이 없고 늘 제가 원하는 거, 바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는 철저하셨죠.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사가 있는 남자와는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그 이유는 가정적이고 다정했던 저희 아버지의 주사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취 상태일 때 늘 물건을 부셔버리고 던지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이런 이유로 경찰서도 수십 번 들락거리셨네요. 그게 어떤 날에는 남의 집 간판일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날에는 쓰레기통일 때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희 집에 있던 물건이 깨지고 부서졌지만요. 어머니는 그 일로 아버지와 이혼하기 전까지 매일 싸우곤 하셨어요. 다음날 깨어나면 기억도 못하는 아버지와 싸워야 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더욱 괴로워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오히려 어머니는 제게 술을 일찍 가르치셨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늘 과한 술을 마시지 못하게 단속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건 어머니의 유언이나 다름이 없었기에 당연히 저 역시도 그게 사람을 보는 1순위가 되었죠. 그런 면에서 저희 남편은 100점 만점 합격이었습니다. 얌전하고 유순한 성격에 술을 한 잔도 입에 대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담배를 피우긴 했지만 그것도 과하지 않은 정도였고 집에 오면 일절 손을 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담배를 피우는 것도 회사 업무의 연장이라 어쩔 수 없다고 했고요. 하견 지연이 없다면 흡연이라도 해야 한다는 농담을 섞어 말하곤 했었습니다. 핑계라면 핑계인 걸 알지만 저는 딱히 관여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죠. 저는 술도 적당히 먹을 줄 알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아해서 오히려 남편이 모든 취미를 가지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집 밖을 나가는 것조차 싫어하는 남편이었기에 어느 날은 하고 싶은 취미가 있으면 말하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도통 말을 하지 않기에 제가 다시 부드럽게 말했죠.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하면 좋잖아. 응? 그러자 남편이 눈치를 보면서 제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게임, 사냥도 하고 레벨도 올리고 그런 게임이 하고 싶어. 아니, 그게 뭐라고 그렇게 어렵게 말을 해. 우리 엄마가 게임을 하는 건 질색을 하셔서 괜히 분란만 일으킬 것 같기도 하고. 도박만 싫어하시는 게 아니야? 게임도 도박이라고 중독되는 건 다 안 된다고 하셔. 그래? 그럼 내가 알아서 잘 감추면 되는 거지. 결혼기념일에 저는 큰 맘을 먹고 당시에 나온 제품 중 가장 고가의 컴퓨터를 사줬습니다. 그때 남편은 정말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어요. 방방 뛰고 컴퓨터에 뽀뽀까지 하면서 말이죠. 다 큰 성인이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니고 고작 컴퓨터 하나 사면 그만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 그런 것들을 가진 적이 없었다고 해요. 이유는 저희 집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주사 있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처럼 시어머니는 도박에 질색을 하셨거든요. 문제는 그게 굉장히 극단적이었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들은 말로는 게임은 당연하고 친구들과 내기를 하는 것도 질색하셨다고 하더군요. 때문에 스포츠의 대부분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농구도 축구도 당구도 친구들끼리 모이면 아이스크림 내기나 게임비 지불 같은 내기 조건이 붙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게 되었고
성격도 소극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어머니가 그런 것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젊은 시절에는 소소한 수준으로 동네 사람들과 내기바둑을 두는 게 취미였다고 해요. 그러다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도박에 빠지게 되었고 꽤 잘 살았던 집이 폭삭 망하게 되었답니다. 여기저기 지인이며 친척들에게 빚을 지고 밤 도망까지 치면서도 시어머니는 다신 도박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남편을 믿었다고 하더군요. 그거 외에는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기에 이혼은 생각도 하지 않았답니다. 실제로 시아버님도 정신을 차렸는지 시어머니와 함께 밤낮으로 일을 해서 빚도 거의 다 청산을 했고요. 하지만 숨이 좀 쉬어질 만할 때 또 다시 도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전처럼 진짜 도박장에 가서 하는 건 아니었고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 점당 10원, 50원 하는 고스톱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당연히 시어머니는 질색을 했고 그때 시아버지는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그냥 노는 거야. 그 정도는 명절에 가족들끼리도 하는 거지. 나 정말 도박은 완전 손 털었어. 나 못 믿어? 하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막상 놀이라고 했던 그곳에서 사기니 손장난이니 말이 나오면서 큰 다툼으로 번지게 되었어요. 이 싸움이 오래 지속되다가 결국 몸싸움까지 번졌고 어느 날 새벽 시아버님은 돌에 맞아 죽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사인은 과다출혈이었다고 했고요. 시어머니의 이야기로는 당시에 너무나 허망하고 허무한 남편의 죽음을 보니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병적으로 도박을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겠죠. 아무래도 이런 과거가 있었기에 남편도 너무 억지스러운 것도 최대한 들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술주정을 싫어하는 저의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이해는 했지만 시어머니의 경우는 누가 봐도 좀 심한 편이었어요. 단순히 하지 말라는 잔소리나 우려를 넘어서 아예 남편을 잠재적인 도박꾼으로 볼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선물로 사준 컴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불시에 방문했을 때 저는 차마 컴퓨터를 숨기지 못하고 들켜버렸습니다. 화를 엄청 내셨지만 저는 이미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분하게 시어머니를 달랬어요. 그리고 거짓말이긴 해도 우선은 상황을 모면하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회사에서 지급한 거고 일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제가요. 시어머니는 화를 내다가 멈추시고는 저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너 내가 바보로 보이니? 내 아들이 PC방인지 뭔지 친구들이랑 가려고 했을 때부터 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컴퓨터 수업 들었어. 나도 뭘 알아야지 감시를 할 테니까. 네가 쓰는 컴퓨터라고 했지? 그럼 어디 한번 켜봐라. 내가 안에 살펴볼 테니까. 어머님, 정말 제가 쓰는 거거든요. 얼른. 화면이 켜진 컴퓨터를 시어머니는 약간은 어설픈 모양으로 클릭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아 게임 화면이 모니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고스도 포커가 화려한 색으로 사방을 삥 두르고 있는 모양이었죠. 시어머니는 깊게 한숨을 쉬고는 저를 노려봤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보호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게임은 제가 했어요. 머리도 식히고 싶고 가끔 쉬는 날에 한 번씩 했어요. 그래? 알겠다. 그럼 로그인 해봐라. 네가 했으면 아이디가 있을 거 아니야. 로그인해. 당연히 저는 그 말에 대응하지 못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하며 고개를 숙였죠. 정말이지 식은땀이 정말 바가지로 흐르는 느낌이었네요. 한데 시어머니는 모니터를 뽑아서 화장실에 가지고 간 뒤
물을 부어버리시며 소리 질렀습니다. 감히 날 속이려고 들어? 요즘 것들 시부모 무서운 거 모른다는 거 안다. 공경, 예의, 효도?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아. 하지만 이렇게까지 내가 싫다는데 넌 왜 그러는 거니? 그런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한 건 죄송하지만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속일 의도가 있었던 건 정말 아니거든요. 뭐가 아니야? 혹시 설마 일부러 이래? 결혼했으니 다른 점 여자들처럼 시애미의 시자만 들어가도 싫어서? 그래서 내 속 뒤집을 방법을 찾은 거야? 내가 너 결혼 전부터 말했잖니. 도박, 내기 이런 거 우리 집에서 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너 그때 뭐라 그랬어? 어머님, 저는 도박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말했지? 너 그것 때문에 결혼시켰다. 비록 부모님 그늘에서 자라지 못했어도 너희 집에 도박 전력도 없고 비슷한 것도 없다는 거 알고 결혼시켰어. 근데 날 멍청한 뒷방 늙은이 취급한 것도 모자라서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내 아들이 도박에 손을 대게 만들어. 미치지 않고서야 감히 어른 말을 무시하고.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건 도박이 아니라 진짜 그냥 게임이고 그 사람 친구도 없고 매번 오해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랬어요. 왜? 배떼지가 척 포르고 등 따시니까 그딴 소리가 나오지. 그리고 이게 왜 도박이 아니냐? 이것도 엄연히 돈이 오가는 도박이야. 가상이고 현금 결제 같은 건 한 적도 없고 순전히 재미로 했어요. 또 핑계인 거 알지만 그 사람 이거 자주 하지도 않아요. 진짜 가뜸하거든요. 너희 시아버지도 죽기 전까지 딱 그런 말을 했어. 가끔 한다. 도박이 아니고 놀이다. 친구들이랑 노는 거다. 그러다가 돌 맞고 뒤진 거야. 알어? 밭구석에 쓰러져서 누구한테도 발견되지 못하고 그렇게 뒤졌어 그 인간이. 알아요. 어머님이 우려하는 것도 이해하고요. 근데 그 사람은 전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과하게 하시니까 보는 제 입장에서도 힘들어요, 어머님. 뭐가 힘들어? 도박 안 하면 인생이 우울해? 도박하고 게임하고 해야 재미가 있니? 넌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 떠들지 마라. 도박도 유전이야, 유전. 그 승부욕이며 집착적인 성격까지 꼭 빼다 박은 게 내 아들이라고. 알겠니? 대답해라. 알았냐고? 네, 알겠습니다. 제대로 알아먹었으면 저 사특한 거 당장 내 눈앞에서 지워라. 하지만 어머님, 저게 가격도 비싸고. 시끄러워. 당장 안 버려. 결국 남편에게 사준 제 결혼기념일 선물은 쓰레기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집으로 뒤늦게 들어온 남편은 이미 짐작했다는 듯 묻지도 않더군요. 솔직히 억울했고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는 상식을 벗어나 있었으니까요. 이전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도 없었고 게임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단지 유전이 된다는 앞뒤도 없는 결론을 지어 범죄자 취급을 하니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거기에 조금만 늦게 봐도 전화하고 출장 갈 때는 영상통화로 주변까지 다 확인하실 정도였거든요. 그걸 또 화 한 번 내지 않고 다 받아주는 남편을 보면 누구라도 가엾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더구나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3년, 6년 차에 딸아이가 둘 생겼는데 시어머니는 제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식으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남편보다 더 심했다고 해야 정확하겠네요. 아이들이 휴대폰을 만지는 것 자체도 중독의 일종으로 보셨습니다. 식당에서 휴대폰으로 작은 영상을 보고 몸을 까딱거리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거 노는 것 좀 봐라.
휴대폰에 코를 박고 넌 애들을 가르칠 의지는 있니? 요즘 여자들은 애들한테 휴대폰도 안 주고 집에 TV도 다 없앨 정도로 유난을 떤다는데 넌 직장을 다녀서 그런가? 애들 교육에는 관심이 없어? 저것도 다 스마트폰 중독이다, 중독. 이에 남편이 저 대신 나서서 대답했어요. 또 왜 그러세요?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엄마 차라리 나한테 그래요. 지 애비랑 똑같은 게 내가 말을 하면 듣는 신용만 하지 애초에 너랑은 말이 안 통하는데 무슨 말을 하겠니? 담배 하나 끊지 못하는 의지박약인 너랑 무슨 말을 해? 기분 좋게 나와서 오랜만에 외식하면서 꼭 그 말을 해야 직성에 풀리겠어요? 그래, 왜? 좋다. 말이 나왔으니 직성에 풀리게 제대로 말이나 해보자. 내가 너 담배 끊으라고 언제부터 말했어? 내년 또 내년. 애들도 태어났는데 그 몸에 안 좋고 냄새나는 걸 아직도 끼고 사는 게 말이나 되니? 얼마나 중독이 되면 저러겠어. 애 아빠가 되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너도 그러다가 돌 맞아서 죽어. 알어? 남편은 이해. 그놈의 돌. 언제까지 그러실 건데요? 지겨워. 진짜 지겨워 죽겠다고요. 하고 소리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걸 처음 봤어요. 하지만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고맙기까지 하더군요. 하지만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중재를 해야 했습니다. 초반에는 그런 시어머니를 설득도 했고 좋은 말로 돌려서 정신과에 방문하려고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런 게 통했다면 진즉에 고쳤을 거라고 남편은 포기하라고 하더군요. 저 역시 어느 순간부터는 포기하고 그저 기분을 풀어주는 게 전부였죠. 결혼하고 나서 보통은 고부 갈등에 힘들어하는데 남편과 시어머니의 중간에서 중재하는 것도 사람이 할 짓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도 시어머니만 보면 기겁을 하고 도망치고 남편은 주눅이 들어서 구석에 있었거든요. 그게 잠잠해진 것은 큰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할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시에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서 무릎 수술을 받았어요. 얼마간의 입원과 재활치료를 병행했고 곧 상태는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도 자주 넘어지고 다쳤다는 거였죠. 워낙 정정하시기도 했고 건강에도 딱히 이상이 없었는데도 균형을 잡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시더군요. 결국 그 일로 정밀검사를 받게 되었고 병명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파킨슨병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생소한 병이었습니다. 거기다 원인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병이었고요. 의사 말로는 파킨슨병은 아주 서서히 시작해서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증상으로는 손떨림이나 구부정한 자세, 균형 장애가 있다고 했고요. 저는 놀라고 무서워서 어찌해야 할지 몰랐지만 막상 시어머니는 덤덤하게 상황을 받아들이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의사 선생님께 물었어요. 저 죽습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부드럽게 대답하셨죠. 요즘은 약이 좋아서 약물 치료하면 일상생활에 큰 문제는 없어요. 약물이 통하지 않으면 수술적인 치료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을 하지 말라는 의사의 말과는 다르게 약물 치료는 크게 효과가 있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증상이 머물러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허리 통증과 소변 문제를 호소하셨고 저와 남편은 번갈아서 병원을 함께 다녔습니다. 시어머니가 변하기 시작한 건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나 저희 아이들에게 중독이나 도박 관련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저와 남편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시어머니는 나 5만 원만 다오. 아니 10만 원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소액의 금액을 달라고 하셨지만 갈수록 금액은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200만 원, 300만 원까지도 올라갔어요. 이에 남편은 군말 없이 돈을 마련했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남편이 제게도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 적금 들어놓은 거 있지 않아? 엄마가 돈을 좀 달라고 하는데. 무슨 일인데? 이미 저번 달에도 돈 따로 챙겨드렸잖아. 나도 월급날 딱 맞춰서 100만 원 달라고 하셔서 드렸는데.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다고 하셔. 혼자서 걸어다닐 수 있는 마지막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싶다면서 오시는데 거절을 할 수가 없었어. 병원비에 생활비에 우리 살림 쪼들리는 거 아니까 나도 고민하다가 말하는 거야. 당신이 이번에는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아, 나도 정말로 마음 같아서는 그냥 보내드리면 좋지. 근데 우리 지금 모은 돈이 하나도 없어. 알잖아. 벌써 6개월 동안 5천도 넘게 나갔는데. 면목 없다 정말로.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 절대 그런 분 아니었다는 거. 이전에도 용돈 챙겨드렸지만 그 돈도 아깝다고 쓰지도 않던 분인데 정말 우울증 이런 건가? 파킨슨병 알아보니까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 막 예민해지고 화도 나고 또 뭐지? 망상 같은 것도 하고. 거기까진 가지 말자. 이해는 안 되긴 해도 솔직히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어머님 혼자서 많이 힘드실 거야. 차도도 없고 자꾸 여기저기 아프고 하니까 불안하실 수도 있어. 그래, 우리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해드릴 수 있는 건 해드리는 게 좋겠어. 우린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마련해서 드렸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감당하기 힘들 지경이 되었어요. 비상금 대출까지 받아서 병원비료 주는 지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돈을 요구했다는 거였어요. 그날도 시어머니는 제게 300 정도를 마련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해서 물었어요. 어머님, 대체 그 돈을 어디다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병원비도 비상금 대출받아서 낸 거 뻔히 아시면서. 못해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대뜸 딴소리를 하시더군요. 시골에 집 있는 거 알지? 내가 그거 네 앞으로 돌려주마. 그러니까 돈 가지고 와. 너희 집 함부로 대출받으면 되는 거 아니니? 아님 차를 팔든가. 어머니,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말라서 죽어가는데 그 정도도 못해주는 거야? 아들도 요즘 내 전화는 피하고 넌 소리까지 지르는 거야.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생색내지 마라. 나 죽고 후회할 거야. 너희 둘 다. 답답하고 짜증도 치밀었지만 그렇게 말하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면 마음만 아팠습니다. 생기가 없이 푹 꺼진 볼이며 심혈된 눈까지도 너무 변해 있었으니까요. 이에 남편은 시어머니가 치매까지 온 것 같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파킨슨병에 인지장애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돈에 대한 유별난 집착이 있긴 했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이전과 크게 다르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는 이전보다 더 예리하다고 느끼기도 했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묻더군요. 걔는 왜 이번에도 안 왔어? 회사에? 걔가 바쁜 일이 뭐가 있다고. 출장이요. 당분간 제가 올 거고 제가 시간이 안 될 때는 일하는 분 오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너 거짓말 하는구나. 넌 예전부터 그러더라. 거짓말하기 전에 꼭 생각을 해.
미리 이야기할 걸 정하고 말하는 거지. 얼굴에 표시도 확 나고. 너희 무슨 일 있는 거지? 무슨... 그런 일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때는 그냥 대충 얼버무리며 넘어가긴 했지만 사실 시어머니는 정확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치매라는 걸 단정지은 그 순간부터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병원에 가려고 하지 않았고 평소에는 먹지도 않던 술도 마셨어요.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보여서 저도 관여하진 않았습니다. 새벽 4시, 5시가 되어서 담배 냄새에 찌든 상태로 들어와도 그저 이해하고 넘어갔고요. 하지만 저는 얼마 안 가 저의 이해심을 후회해야 했죠. 바로 시어머니가 우려하던 일이 생긴 거였습니다. 우연히 봤던 남편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것은 불법 도박 사이트였거든요. 당연히 저는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이거 불법 사이트잖아. 뉴스에서 봤어. 어린 학생들이 한다는 홀짝 게임, 맞지? 당신 생각이 있는 거야. 남편은 계속 아니라고 잡아떼다가 결국은 실토했지만 짜증나는 표정으로 대꾸했어요. 내가 뭘? 그냥 재미로 한 거야. 그리고 뉴스에 나온 거랑은 엄연히 다른 곳이거든. 여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야. 당신 스트레스 받아서 힘든 거 알지만 하필이면 왜 이런 짓을 해? 어머님 생각도 해야지. 물론 어머님이 감시하고 잔소리한 부분은 분명 심하긴 했지만 당신도 어느 정도는 이해했잖아. 근데 도박이라니. 만약에 알게 되시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 요즘 병원도 오지 않고 정말 왜 그래? 안 가도 돼. 어차피 알지도 못할걸? 엄마 치매 왔어. 어쩌면 그 이전부터 돈 달라고 난리쳤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평생 여행 간다, 돈 달라는 소리 한 번 없던 알뜰한 양반이 그런 짓을 하는 것부터가 이상했다고. 혹시 엄마가 당신한테 돈 주거나 하진 않아? 뭐? 그게 무슨 뜻이야? 돈이 없어서 그렇지. 혹시나 돈 좀 있으면 달라고. 저는 그때 남편의 눈빛이 이전과 다르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마치 죽은 생선처럼 텅 비어 보이는 그런 돈이었어요. 결국 언성까지 높이면서 다투기 시작하자 이전으로 돌아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는 했지만 계속 찜찜하고 맘에 걸리더군요. 애써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늘 말해왔던 것들이 떠올랐고 솔직히 하루 종일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지만 그걸 깊게 생각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정확히 파킨슨병의 합병증인 폐렴이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딱히 좋은 기억도 없고 제게 잘해주신 적도 없었지만 병원을 오가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때문에 시어머니가 사실 얼마나 남편을 생각하고 있는지, 지난 날을 얼마나 후회하는지도 저는 알게 되었네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어머니는 제게 사과도 하셨습니다. 내가 미안했어. 안사돈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힘으로 살았다고 했을 때 사실은 너 탐탁지 않았다. 23살 나이에 살림을 배웠으면 뭘 배웠겠나 싶어 불만이었지. 도박 유전자가 없어 결혼시켰다는 헛소리를 했지만 그건 핑계였던 거야. 내가 죽을 날 받아서 돌이켜보니 누구나 부모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구나. 정말로 미안하다. 제 손에 꼭 잡은 주름진 손을 보면서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보이시며 느릿느릿한 목소리로 당부하시더군요. 내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네 앞으로 시골집 명의 돌려놨어. 그거 절대로 팔면 안 된다. 사람 불러서 고치지도 말고 네 손으로 하나씩 고치면 좋겠어. 알았니? 꼭이다. 그것만은 꼭 약속 지켜다오. 응? 그건 시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말 이후에 쇼크가 왔고 호흡기를 끼면서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 장례를 치른 날, 저는 절대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남편의 본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에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들락거리는 남편의 손에 사람들이 준 조의금이 들려있는 걸 봤거든요. 저는 변명도 하지 않고 그걸 들고 나가려는 남편을 따라 나갔고 옷소매를 잡았죠. 이게 뭐야? 이걸 왜 가지고 가? 남편은 제 손에 뿌리치고는 떨어진 봉투 몇 개를 줬더니 갈 곳이 있어. 잠깐만 갔다 다시 온다니까. 하며 짜증을 내더군요. 전 다시 소리치면서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당신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오늘 어머님 장례 시작한 첫날이야. 제발 그냥 좀 내버려둬. 힘들어서 그래. 힘들어서. 돈은 왜 가지고 가? 친구, 아니, 엄마가 친척들한테 빌린 돈이 있다고 하더라. 그거 해결해 주려고.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난 어머님한테 그런 말 들은 적 없어. 설령 진짜라고 해도 장례식 날 그걸 받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그것도 빈소를 지켜야 할 상주한테? 있다면 있는 거야. 당신이 뭘 알아?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는 거야. 다시 급하게 가려는 남편을 잡고 저는 눈을 마주치며 물었죠. 당신 아직도 그거 해? 인터넷도 막 하냐고. 지금 그것 때문에 은행 가려는 거야. 아니야. 아니라고 했잖아. 오해라고. 그냥 재미로 한두 번 했어. 이제 안 해. 휴대폰 줄까? 확인을 해봐야 알겠어. 제발 바쁜 사람 잡지 말고 가서 애들이나 살펴. 그렇게 자리를 떠난 남편이 돌아온 것은 발인을 하던 아침이었어요. 머리는 감지 않았는지 불쾌한 냄새와 담배 지는 애를 풍기며 돌아왔더군요. 설마 하면서도 불안함을 내내 지울 수가 없었는데 역시나 남편은 도박에 손을 댔다고 이실직고를 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에 대한 반발심으로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댔고 그러다가 큰 돈을 따게 되었다고 합니다. 겨우 15만 원이었던 돈이 불어나 300만 원이 되니 자신감이 차올랐다고 하더군요. 웃긴 건 실제로 돈이 인출되기도 했고 몇 번이나 시도를 해도 승률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300만 원은 1000만 원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점점 욕심이 났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이렇게 말했죠. 근데 인터넷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 최대로 걸 수 있는 돈이 15만 원이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초대장이 날아온 거야. 모임이 있다고 하면서 말이지. 거기 다녀오면 VIP로 승급이 되고 돈을 더 걸 수 있게 제한을 풀어준다고 하더라고. 무슨 모임? 도박? 정말 도박을 한 거야? 초반에는 운이 좋았는데 점점 잃게 됐고 내가 이전에 벌었던 돈을 다 잃고 나니까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돈을 더 넣었는데 정말 미안해. 돈을 더 넣다니?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엄마 보험금 나온 거랑 퇴직금.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없는 사람처럼 헐떡거리며 겨우 숨을 쉬었어요. 그런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는 다신 안 하겠다면서 싹싹 빌었습니다. 본인이 미쳤었다고, 어머니가 죽어서 충격에 더욱 그렇게 됐던 것 같다면서요. 저는 충격은 받았지만 그런 남편의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던 작은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옮겼습니다. 그 차액으로 모든 빚을 청산했고요. 하지만 모든 게 남편의 거짓말이라는 걸 안 것은 겨우 한 달이었네요. 남편은 빚을 갚으라는 돈으로 도박에 또 손을 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눈이 반쯤 돌아서 돈을 내놓으라고 물건을 집어던졌고 제 월급까지도 싹 털어가더군요. 제가 소리 지르고 울어도 아무 소용도 없었어요. 심지어 어머님이 남긴 시골집까지 팔겠다고 내놓으라고 야단이었네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힘든 건 이전의 모습은 전혀 남아있지 않은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를 모욕까지 하더군요. 그렇게 알뜰 살뜰 아끼고 살더니 통장에 잔고가 어떻게 영원할 수가 있어. 실어먹을 할망구. 나한테 생전 도움도 안 되더니 죽어서도 남긴 게 없네. 내 돈을 그렇게 가지고 다니더니 홀랑 다 써. 노망이나도 제대로 났어. 미치더라도 곱게 미치던가. 저는 그 말에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죠. 한데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는 대신 얼마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정말 최악이었어요.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할 시간은 제게 사치였습니다. 남편의 빚이 아이들에게 갈까봐 상속 포기를 더 먼저 해야 했고요. 더구나 제게는 아이들을 키워야 할 돈이 필요했기에 일도 쉬지 못했거든요. 그때를 떠올리면 매일이 전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음 달은 괜찮겠지. 또 다음 달에는 숨 좀 쉴 수 있겠지 하면서